네. 자,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자, 가장 오래된 생명체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생체량을 갖고 있는 게 미생물이라 했죠. 그래서 생명 현상의 근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가장 오래된 생명체다. 그 다음에 무소부재, 어디든 다 존재한다. 이 말이겠죠. 지구상의 생명 물질로서 가장 큰 생체량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이제, 양을 따져봤을 때는 해양이 제일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은 활성을 지니고 있어서 생장도 빠르고 물질 전환도 빠르고, 그 다음에 생물지구 화학적 순환, 즉 생태계의 어떤 역할로서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높은 활성이 있다는 얘기는 아마 셀컬처 좀 해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한 20분에 한 번 분열을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제 배지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나갔다 오면 이만큼 쌓여있죠. 그래서 활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 정리 한번 간단하게 해봤어요. 자, 여기서부터 책은 11페이지 현미경과 미생물학의 기원 이 파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 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게요. 이 파트가 중요하죠. 자, 광학 현미경과 미생물의 발견. 자, 미생물을 최초로 기술하신 분은 이제 로버트 뭐랄까, 세포라는 개념을 정립하신 분이에요. 로버트 후크라는 학자가 지금 현미경으로 보니까 미생물이 이런 거네 라는 걸 그때 얘기를 한 거야. 1600년, 1700년대 이때 얘기를 한 거네요. 그 다음에 안토니 레인웬 후크, 뭐 읽은 방식은 되게 다양하던데 레벤 후크라고 읽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이 레벤 후크라는 사람이 현미경을 제작을 해가지고 세균을 최초로 기술을 했어요. 자, 여기 지금 로버트 훅이 이용한 현미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요거 조그만한 거, 요게 이제 레벤 후크가 고안한 건데, 사실 레벤 후크는 이제 요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은 학자가 맞아요. 그런데 레벤 후크는 사실 학자는 아니었거든요. 학자는 아니고 옷감 장사를 하는 포목상이었어요. 옷감 장사 하시는 분. 근데 이 레벤 후크가 자기 옷감의 어떤 퀄리티 같은 것들을 조금 보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렌즈, 이게 조그마한 유리구슬을 막 갈아가지고는 렌즈로 만든 거야. 그래서 아까 보신 요 그림처럼 렌즈를 알맹이처럼 만들어서 꼽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나사로 돼 있는 부분, 이제 끝에 좀 뾰족한 부분 있죠. 여기 끝에다가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는 이제 눈을 대고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봤는데 되게 어디에서 얻어온 물이냐, 어디에서 구해온 액체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다양한 모습의 어떤 미생물들이 보이더라라는 거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렇게. 그죠? 신기하죠? 그래서 미생물, 세균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이 두 분에 의해 가지고 현미경의 어떤 최초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미생물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 그림만 보시면 되고, 현대에 와가지고는 현재 이렇게 좀 고도화된 형태의 현미경을 많이 이용하고 있죠.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죠? 그래서 저반 렌즈, 그다음 대물 렌즈, 재물대, 그다음에 광원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여기 이제 프레파라트, 우리가 슬라이드 글라스라고 하죠. 그래서 시료를 올려가지고는 관찰을 한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인데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미경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 미생물학에 있어서는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현미경 기술 발달로 인해 가지고 미생물학 발달이 함께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미경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로 광학 현미경이죠. 즉 빛을 쏴 가지고는 렌즈를 통해서 어떤 시료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때 제 용어가 조금 등장을 하는데, 이제 배율, 상을 확대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0배율이다, 200배율이다, 300배율이다 이런 식으로 배율을 설명할 때 여기 앞에 있는 저반 렌즈, 그 다음에 대물 렌즈의 그 각각의 곱을 통해서 배율을 알아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관찰할 때는 여기 있는 요거를 이제 휠을 돌려가지고는 배율을 조정을 하죠. 그 다음에 해상력,
두 물체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이제 분해 능이라고도 부르는데 편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실 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제가 점을 이렇게 두 개를 찍었어요. 자, 괜찮죠? 아마 여러분 화면상으로는 이게 두 개가 구분되어 보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되면은 아마 이 두 개가 구별이 안 될 거야. 그죠? 아마 마치 이렇게 보일 거야. 여기에 분명히 두 개가 존재하는데 여러분 눈에는 이게 아마 하나로 보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 찍어 놓은 건 두 개를 그려놨어요. 하지만 여러분 눈에는 이게 하나로 보일 거예요.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해상력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가 두 개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 괜찮죠? 그래서 해상력이 좋다 이러면은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두 개의 물질 또는 두 개의 어떤 무언가가 두 개로 보이는 현상. 괜찮죠? 그다음에 현미경 종류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광학 현미경과 전자선을 쏘아서 확인하는 전자 현미경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광학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비교했을 때 물론 고배율도 돼요. 근데 전자 현미경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저배율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생존세포 관찰 가능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형태의 세포를 광학 현미경으로는 관측할 수 있다. 물론 이제 현미경의 종류에 따라서 관측이 이제 살아있는 것이 관측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가능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의 다 특수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세포 내부 구조를 관찰하기가 조금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하기가 좀 어려워요. 괜찮죠? 자,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가서 할게요. 자, 광학 현미경 종류를 잠깐 간단하게 적었는데 요거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현미경 종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것이 바로 명시야 현미경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빛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보는 거, 명시야 현미경. 여러분 제일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2번, 차등 간섭 대비 현미경, 편광기라고 하는 프리즘 같은 거예요. 프리즘을 이용해 가지고는 상을 관찰하는 거. 형광 현미경은 말 그대로 형광 물질 처리를 해 가지고는 내가 좀 알고자 하는 거, 내가 또 찾고자 하는 거, 이런 것들에 특수하게 염색 처리, 형광 처리를 해가지고는 알아내는 현미경. 암시야 현미경, 어두운 배경으로 해서 밝은 상을, 그러니까 명시야랑 반대긴 한데 당연히 다른 차이점이 있으니까 암시야 현미경을 쓰겠죠. 이것도 뒤에 설명할게요. 그다음 이상차, 환경과 세포의 굴절 지수의 차이를 이용한대. 당연히 그렇겠죠. 액체,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라고 하면은 그 세포가 살고 있는 액체 환경일 거야, 보통 일반적으로. 그 액체 환경이 빛을 통과시켰을 때 굴절되는 정도와 세포, 내가 알고자 하는 어떤 시료의 대상에 대해서 굴절되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거야. 그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는 상을 보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어떤 세포를 관측을 할 때 세포 자체에서 어떤 색을 나타내서 현미경으로 단순히 보기만 해도 색이 보이고 물체가 또는 세포가 구별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포 같은 경우에는 투명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염색을 통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걸 따로 알아내야 돼요. 괜찮죠? 자, 염색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부분 그렇다. 염기성 염료를 이용을 하는데 그때 염기성 염료는 양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핵산이나 산성 다당류 세포 표면처럼 대부분의 어떤 세포 내 구조물들 같은 경우에는 음전하를 띈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양전하를 띠고 있는 염료를 처리를 하면 음전하 성분과 결합을 하면서 색이 입혀지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염색은 대부분 이제 미생물을 죽이게 되는데 살아있는 세포 관찰은 좀 어렵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그렇겠지. 사람한테도 그죠? 독성 물질이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세포는 보통 죽겠죠. 그 대표적인 예가 메틸렌 블루, 크리스탈 바이올렛, 사프라닌 이런 것들이 있다. 메틸렌 블루 말 그대로 파란색이고 이거는 보라색이고 이거는 빨간색이에요.
이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자, 염색하는 과정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출이 나왔던 문제인데, 자, 그림을 보면서 천천히 볼게요. 처음에 이제 내가 알고자 하는 이제 모든 세포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열 처리를 통해, 그러니까 크리스탈 바이올렛 처리를 한 다음에 열을 처리해요. 열 고정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염색과 열 고정이 사실상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염색을 해. 그러면서 열을 착 줘가지고는 가열을 하면 이렇게 이제 고정이 돼요. 그 다음에 아이오딘 솔루션을 넣어가지고는 이렇게 완전히 이제 착색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디컬러라이즈, 이거는 이제 탈색시키는 거야. 탈색시키고 나면은 특정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크리스탈 바이올렛 색이 이렇게 벗겨지면서 색이 없어져요. 근데 색이 그대로 입혀져 있는 것도 있어. 그렇구나. 그래서 카운터 스테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대조 염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라색으로 처음 염색하고 난 다음에 다른 색을 염색했을 때 다른 이 세포랑 이 세포가 다름을 이해하는,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염색이라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예시로는 얘가 이제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여러분 책 페이지 14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세포 염색 과정하고 그다음에 나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제 도마를 할 때 여기 보시면은 세포에서 크리스탈 바이올렛 처리한 다음에 탈색하는 과정에서 벗겨진 친구가 있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람 음성균이야. 그 다음에 사프라닌 처리를 하게 되면 약간 분홍색빛, 약간 불구스름한 빛을 내요. 근데 양성균 같은 경우에는 세포벽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한번 이제 염색이 되고 착색이 되고 나면은 얘가 색깔이 잘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디컬러라이즈를 해도 얘는 그대로 보라색 형태를 띠고 있는 거겠죠. 괜찮죠? 그래서 그람 양성균과 음성균은 그람 염색이라는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두 세포를 구별을 했고, 그 세포 구별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세포 각각이 가지고 있는 좀 차이가 나는 특성 때문이다. 지금 그람 같은 경우에는 세포벽이 두께겠죠. 양성은 좀 두꺼운데 음성은 좀 얇기 때문에 탈색 과정에서 색이 빠져나가 버리고 다른 색을 처리해 가지고는 그 둘을 뭐 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 그죠? 자, 한번 그림 보시면은 요거 그림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책에는 밑에 그람 염색해서 맨 아래쪽에 보면 요 똑같은 그림 보이시죠? 자, 현재 B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보라색이 잘 안 보이는구나.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뭐다? 양성균이고, 그 다음에 분홍색 약간 불구스름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람 음성균을 이렇게 화면으로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색을 조금 달리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건 이제 미생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색을 달리해서 초록색하고 약간 오렌지색, 노란색이죠. 노란색을 처리를 해가지고 또 구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실 이거 좀 많이 쓰긴 하죠. 색 한번 보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 책 보시면 됩니다. 자, 돌아와서 그러면 염색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건 방법, 이제 과정이었고, 염색법에는 이제 분별 염색, 말 그대로 세포 그룹을 뭐 하는 거다? 내가 현재 하나의 세포 콜로니를 가지고 왔어요. 그 콜로니에서 어떤 세포랑 어떤 세포를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별할 때 1차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바로 그람 염색법이에요. 그래서 그람 염색을 먼저 해보고 그걸로도 구별이 안 되면 이제 다른 방법을 이제 차츰차츰 쓰는 거겠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람 염색법을 설명을 해놨는데, 세포벽 구조 차이 때문에 양성균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탈 바이올렛 때문에 보라색으로 나타나고, 음성균 같은 경우에는 사프라닌 처리를 하면서 약간 불구스름한 분홍색을 나타내게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항산성 염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염색약 처리가 어려운 미생물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양성인지 음성인지도 헷갈리고 염색을 해도 잘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게 마이코박테리움인데, 마이코박테리아. 자, 마이코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결핵균, 나병균 이런 것들이 있대요. 이 친구들은 염색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하자? 얘가 다른 어떤 염색을 해가지고는 내가 그 구분을 해내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 봤더니 세포벽에 고농도의 지질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염색을 방해한대. 여러분도 공부해서 아시다시피 지질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나타내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배웠던 염색 염료는 대체적으로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염색약이 잘 안 입혀지는 거야. 양전하, 전하가 있는 거랑 비전하랑 서로 결합을 안 하니까. 그래서 염색을 자꾸 방해하니까 다른 처리를 하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경을 파랗게 만들어요. 보시면은 배경을 메틸렌 블루로 처리해서 비항산성 세포들을 모두 푸르게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카르볼 푹신을 이용하면은 항산성 미생물들이 염색이 되면서 붉은색으로 나타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코박테리아구나, 얘는 염색이 잘 안 되는 친구구나 해가지고는 다른 염색법을 이용하는데 그게 바로 항산성 염색법입니다. 그죠? 그럼 앞에 있는 그람 염색과 조금 구별이 되죠. 다음에 캡슐, 현막을 가지고 있는 세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현막 캡슐도 염색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나선균이라든지 그다음 뭐 캡슐을 가진 일부 세균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염색시키기 위해서 인디아 잉크라고 하는 걸 또 이용을 한다. 괜찮죠? 그렇구나.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내생포자. 내생포자는 이제 얘가 이제 보통 그 잠복기, 그러니까 일종의 그 수면기죠. 이제 몸을 보호하는 어느 정도 버티는 그런 이제 어떤 그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그때 내생포자라는 걸 만드는데 그 내생포자의 유무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라카이트 그린이라고 하는 색을 입혀요. 그래서 말라카이트로 먼저 1차 염색하고 가열한 다음에 사프라니로 대비 염색을 하면은 내생포자가 이제 보이게끔. 그러니까 아까 염색의 의미가 뭐였어요? 잘 안 보여, 세포 자체가. 그리고 거기다가 세포가 크기도 작은데 투명한 케이스도 많아. 그죠? 그런 세포들을 내가 잘 보기 위해서도 있지만 이 세포랑 이 세포가 다른 그룹이구나, 다른 종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괜찮죠? 그리고 특수화된 염색법을 통해 가지고는 얘가 지금 캡슐을 가지고 있는지 내생포자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염색을 이용할 수가 있다. 다음 형광염색, 아크리딘 오렌지라는 게 있대요. DNA 결합을 해가지고 시료의 미생물 수를 계산하는 데 이용할 때 쓴대. 이것도 특이하네요. DNA 결합해가지고는 미생물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 CTC라는 것도 있고요. 뭐 이제 되게 긴데 그냥 CTC로 부를게요. 뭐 칼코플로로화이트, 오라민과 로다민인데 뒤에 설명을 제가 적어놨어요. 아크리딘 오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DNA 결합해가지고 그 시료 속에 있는 미생물의 수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이런 거 알아보기 위한 거고, CT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마이토콘드리아나 아니면은 세포호흡과 관련되어 있는 대사가 있는 생물들이 있을 거야. 그런 어떤 그 호흡 대사랑 관련되어 있는 단백질에 결합해서 현재 살아있는 세포가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염색법이고, CTC는 그렇게 염색을 하는 거고, 칼코플로르 같은 경우에는 균류의 세포벽 성분과 결합하는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균류를 확인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오라민과 로다민, 아까 했죠. 마이코박테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을 아까 이전에 배웠던 마이코박테리움이 이제 항산성으로 염색해도 되지만 여기에 있는 형광염색법을 통해 가지고 오라민과 로다민을 처리하면은 이 친구가 형광색으로 나타나 가지고 또 구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염색법입니다. 자, 요게 그림이 예쁜 게, 자, 여러분 책은 16페이지. 형광을 좀 보려고 여기 C 요거 이렇게 약간 좀 반짝반짝거려요. 형광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쁘게 보여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지금 현재 A랑 B는 이제 사이아노박테리아를 이제 본 건데, 하나는 이제 브라이트 필드, 그러니까 이건 명시야. 그다음에 얘는 다크 필드니까 요거는 이제 암시아를 보는 거겠죠. 그래서 명시아랑 암시아 이걸 이제 보는 건데, 이제 볼 때 같은 경우 이제 얘 B 같은 경우에는
형광 처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처리를 안 한 거야. 형광 처리를 안 한 거. 얘는 형광 처리를 한 거. 그러니까 이제 구별이 되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형광 처리를 해가지고는 요거를 이제 본 건데, 이 지금 세포 하나가 이제 에슐레시아 콜라인데, 그러니까 대장균이죠. 대장균에 이제 스테이닝 처리를 할 때 DAPI를 처리를 한 거예요. 요건 제가 또 앞에 설명 한 번 더 할게요. 그림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페이지 16페이지에 그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돌아와서 면역 염색. 자, 항체를 이용해서 다양한 세포 집단에서 내가 알고자 하는 세포만 딱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야. 항체라고 하면 특징이 뭐예요? 항원과 1대1로 딱 결합해가지고 걔한테만 결합하는 특징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면역 염색법을 이용을 하면은 특정 집단에서 내가 알고자 하는 세포 집단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정리하면 형광 염색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크리딘, CTC, 칼콤, 모라민, 로나민, 그다음에 면역 염색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형광으로 나타내면은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되겠죠. 그림 봤던 거고. 그래서 현미경 종류가 지금 광학 현미경 관련된 종류를 적어 놓은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앞에 했던 내용 다시 반복이에요. 자, 현미경과 미생물학의 기원. 자, 위상차 현미경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책은 15페이지 위상차 현미경 관련된 설명. 자, 보시면서 같이 갈게요. 환경과 세포의 굴절지수 차이를 이용한다. 아까 위상차는 아까 얘기했죠. 환경과 세포는 실제 빛이 통과했을 때 굴절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이용해가지고는 내가 상을 보는 거죠. 세포 통과하는 빛과 주변 액체가 통과하는 빛이 위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그러한 어떤 위상을 증폭시켜 가지고는 굴절률이 높은 물질일수록 어둡게 보이게끔 만들어줘요. 즉 밝은 배경에 굴절이, 아무리 세포가 있으면 굴절이 높겠죠. 그래서 상은 어둡게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책 15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면은 첫 번째 세 개의 그림이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명시아죠. 여기도 그림이 있다. 첫 번째 그림 요거 A, 요 친구가 명시아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광학 현미경을 이용했을 때 보이는 모습이야.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는 현재 뭐 한 거야? 위상차 현미경을 쓴 거예요. 위상차 현미경. 그래서 주변이 조금 밝아 보이고, 그다음에 실제 내가 보려는 시료 같은 경우는 조금 어둡게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 근데 C가 좀 얘가 지금 반대죠, 반대. C가 암시아 현미경이에요. 암시아는 얘는 반대예요. 주변이 어때? 어둡게 보이고 상이 좀 밝게 보여요. 괜찮죠? 이렇게 똑같은 걸 보더라도 어떤 현미경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관찰된다. 돌아와서 아까 위상차가 뭐라고요? 아까 봤던 그림의 B, 밝은 배경이면서 좀 어두운 이미지 상을 관찰할 수 있다. 암시아 현미경 아까 반대 C였죠. C는 뭐였어요? 어두운 배경에 밝은 이미지가 나오도록 해주는 거야. 근데 암시아는 위상차보다 해상률이 조금 더 좋아요. 한 0.1 마이크로 더 좋나? 아무튼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편모가 관찰 가능한 게 좀 특징이야. 그래서 편모가 보인다는 거는 운동성이 있는 이제 미생물도 존재하겠죠. 운동성이 있는 미생물을 관찰할 때도 굉장히 용이를 하다. 그래서 염색이 좀 어려운 이런 것들, 트레포네마 팔리듐 이런 것도 관측이 가능하다. 괜찮죠? 그러니까 모든 세균이나 모든 미생물이 염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친구도 있어. 그래서 염색이 되게 어려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현미경 어떤 시스템 자체를 바꿔가지고는 관측할 수도 있다. 괜찮죠? 뭐 이렇게 암시아. 그래서 아까 그림 봤던 이건 명시아. 그 다음에 요거는 암시아. 그 다음에 여기 암시아. 요게 아까 얘기했던 위상차 현미경. 페이즈 컨트라스트죠. 오케이. 다음 형광 현미경. 자, 형광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세포 자체에 형광 물질이 있거나 형광 염료로 염색을 해가지고는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형광염색법 기억나시죠? 그 형광으로 염색을 하는데, 근데 세포 자체가 형광물질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럼 걔 같은 경우에 형광현미경을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형광물질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눈으로 보일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형광물질을 집어넣는 건데, 그때 DAPI 같은 경우에는 DNA에 결합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DNA 결합하는 형광물질인데 약간 파란색 나타내고, 아까 이거 그림 요게 DAPI죠. 이렇게 나타나요. 파란색으로. 그리고 이제 실제 실험에서 정말 많이 쓴다. 널리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자외선을 표본에 조사하지만 형광 분자의 빛을 따로 획득을 해가지고는 걔가 이제 실제 빛을 내는 게 있겠죠. 형광을 나타내는 게 있겠죠. 그래서 형광을 나타내는 것을 검출해내는 거예요. 괜찮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마 여러분 이제 느끼기에는 이제 이걸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답답할 거야. 그죠? 자, 아까 봤던 그림.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둘 다 똑같은 사이아노박테리아야. 근데 이거는 명시야 그대로 본 거고, 요건 따로 형광 처리를 한 거고, 요거는 아까 DAPI 처리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계속입니다. 차등 간섭 대비 현미경이라는 게 있대요. 자, 원리 아까 설명드렸듯이 평광기를 이용한다. 프리즘이에요, 프리즘. 그러면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이제 두 개로 이렇게 통과가 됐다가 이제 한 곳으로 모일 때, 그때 어떤 차이를 관측을 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평광기를 통과한 평광의 빛이 프리즘 통과한 거죠. 두 개가 되었다가 시료를 통과하고 나면 다시 하나로 합쳐져요. 그 합쳐진 거를 3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시.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두 개가 됐다가 그게 다시 시료에 통과가 되면은 여기에서 하나의 광선으로 결합되면서 보는 원리입니다. 괜찮죠? 이 얘기를 하면, 깊게 하면 이 물리학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깊게 안 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이해합시다. 그냥 두 개가 됐다가 시료 통과하면 하나가 되면서 내 눈에 보이는 거구나. 이 정도만. 내생포자나 액포, 과립에 등등 3차원 모습을 관찰 가능한 게 특징이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세포의 3차원 영상이라 돼 있죠. 차등 간섭 대비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3차원을 볼 수 있구나. 여기 DIC, 줄여서 이렇게 많이 부르죠. 현미경은 사용할 때 명시야 현미경으로 관찰되지 않는 세포 내부 구조물이 보인다. 자, 책 16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서 이게 바로 차등 간섭 대비 현미경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진짜 약간 볼떡볼떡 튀어나와 있잖아. 그죠? 이게 3차원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부에 이렇게 뉴클리어스, 핵이죠, 핵이 보이도록 만들어준, 즉 내부 구조물이 물론 정말 자세하게 보이진 않아. 하지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 말이겠죠. 이게 바로 뭐다? 차등 간섭 대비 현미경이다. 오케이. 그 다음 공초점 주사 레이저 현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3차원. 우리가 아까 방금 봤던 차등 간섭 대비 현미경, 이것도 3차원을 볼 수 있고, 다음에 공초점 주사 레이저 현미경도 마찬가지 3차원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자, 컴퓨터화된 현미경으로 시료의 3차원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데, 시료의 특정 단일층만 정확하게 레이저광을 비춰서 그 시료의 어떤 3차원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어떤 세포 군집을 관측할 때는 세포들이 층층이 쌓인 케이스가 너무 많아. 이걸 이제 펴주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좀 희석시켜 가지고는 일부만 빼와 가지고 이제 보는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 좀 겹쳐 있는 케이스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겹쳐 있는 케이스, 이걸 떼기가 어려운 환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초점 주사 레이저 현미경을 이용하면은 그 시료의 특정 단일층만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광을 비춰가지고는 두꺼워도 잘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죠. 서로 다른 층들에서 얻어진 영상을 디지털 방식으로 층층이 쌓아 올려서 전체 표본의 3차원 이미지를 구현하게 되고, 그래서 세포 내부 구조를 또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레이저 현미경을 통해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A와 B처럼.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개가 막 쌓여 있는 거죠. 쌓여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조금 약간 3차원 공간 형태처럼 보이게끔 만들어 주는 거겠죠. 여러분 책 17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A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필름이죠. 바이오 필름 같은 경우에는 군집 형태로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걸 공초점을 통해 가지고는 특정 세포를 관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호수에서, 그죠? 이걸 이제 필라멘트형 남세균을 레이저를 통해 가지고는 3차원 영상으로 관측을 한 겁니다. 됐다. 그래서 3차원 이제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 3차원 영상 볼 수 있는 건 차등 간섭이랑 공초점 레이저가 있다. 그 다음 이제부터는 전자 현미경이에요. 자, 여러분 책 17페이지에 보시면은 전자 현미경 보이시죠? 예. 저도 실제로 이걸 봤는데 겁나 커요. 진짜 커요. 엄청 크고, 그 다음에 거의 뭐 방 하나가 그냥 현미경이에요. 방 하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내가 알고자 하는 C로 들어갔는데 요만하거든. 이렇게 쏙쏙 넣어요. 넣으면은 컴퓨터가 이렇게 영상을 띄워줘요. 예. 그죠? 전자현미경은 어떤 원리가 있느냐? 자, 바로 전자선, 그러니까 전자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마치 전자를 총처럼 쏘는 거야. 쏴서 어떤 시료가 있는데 세포가 있겠죠? 걔한테 쏴서 튕겨져 나오는 게 있을 거고 그냥 통과하는 게 있을 거야. 그거의 차이를 컴퓨터가 인지를 해가지고는 그래픽으로 만들어줘요. 이해됐죠? 그래픽으로 만들어줘가지고는 실제 전자는 거의 원자 수준이잖아. 원자 수준만큼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분자 수준까지도 아주 미세한 어떤 구조까지도 관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매우 높은 해상력을 나타내고, 거의 아까 이전에 배웠던 공초점이든 그죠? 차등 간섭이든 광학 현미경들은 대부분 마이크로미터 단위를 볼 수 있어요. 마이크로미터 단위. 근데 얘는 나노미터 단위를 볼 수 있는 거, 더 작은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선을 쏘아서 아주 미세한 구조까지도 볼 수 있는 걸 전자현미경인데, 그때 투과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박절편이라는 걸 만들어요. 투과가 뭐야? 통과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라는 것은 3차원 어떤 형태잖아요. 그죠? 3차원 구 형태일 거야. 근데 이거를 박절편을 만든다는 거는 얘를 이렇게 썰어 가지고는 그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전자선을 쏘아 가지고는 관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외부 구조 관측할 때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박절편 만든다는 그 자체가 안에 내부를 보겠다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높은 해상력이고 분자 수준 관찰 가능하고, 그 다음에 표본은 매우 얇아야 하며 염료 처리가 조금 돼야 돼. 그래야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오스믹산, 과망간산, 우라늄, 란타늄, 나베염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염료 처리를 해야 대비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화 시킬 때도 좀 편해요. 그래서 특수화된 어떤 물질들을 처리를 해가지고는 좀 더 잘 볼 수 있게끔 하겠죠. 그럼 이 과정에서 당연히 세포는 죽어요, 살아요? 예, 거의 100% 죽는다고 봐야 돼요. 다 죽어요. 자르기도 하고 염료 처리도, 이게 우라늄, 란타늄 당이 뭐야? 이거 방사선 물질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처리가 되면은 다 죽어요. 그래서 전자현미경은 살아있는 세포를 관측하기 좀 어렵다. 그죠? 그리고 전자선을 쏘기 때문에 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흑백으로 나와요, 흑백으로.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그 내부 구조물을 인지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는 그 컴퓨터를 통해서 마치 포토샵 하듯이 색깔을 입혀요, 따로 색깔을 입혀가지고는 이제 보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전자선을 쏘기 때문에 색 관찰 안 되며, 그 다음에 염료 처리나 박절편을 만드는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포가 다 죽어. 그죠? 그리고 흑백으로 나타나. 그죠? 오케이. 이게 투과 전자현미경. 세포 내부 구조를 볼 때 많이 씁니다. 세포 내부 구조를 볼 때. 그 다음, 본 게 이거야. 여러분 책 18페이지 메뉴에 보시면은 굉장히 자세히 그림이 잘 나와 있죠. 메뉴에 있는 그림. 이런 식으로 세포막, 격벽,
세포벽 핵 양체가 이렇게 전자현미경을 쏘면 보여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림에 마찬가지예요.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헤모글로빈 분자 본 거거든요. 헤모글로빈 분자 아까 얘기했죠. 투가 전자현미경을 우리가 템이라 많이 부르거든요. 템을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분자 수준도 어느 정도 관측할 수가 있다.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본 건데, 요거는 이제 주사 전자현미경 설명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쌤입니다. 주사 전자현미경 줄여서 쌤이라 많이 불러요. 주사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표본은 중금속의 얇은 필름으로 코팅을 해야 돼. 금 같은 걸로. 얘도 마찬가지야. 아까 전에 투가 전자현미경 어땠어요? 그죠? 아까 염료 처리한다 그랬죠. 박절편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도 어떤 특수 처리를 해가지고는 전자선을 쏴가지고 컴퓨터 그래픽화 시키는 거야. 마찬가지. 여기 있는 주사 전자현미경도 얘가 표면이 어떤지를 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표본에다가 필름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도금시킨 거야. 도금 괜찮죠? 도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전자총을 쏴가지고는 표본을 조사해서 주변을 스캔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란된 전자들을 모아가지고는 컴퓨터 화면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똑같아요. 투가나 주사나 똑같아. 전자선을 쏴가지고 컴퓨터 그래픽화 시키는 거네. 자, 상당히 큰 시류로도 가능하고, 보통 물체에 어디만 가능하다? 표면만 영상화가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투가는 박절편을 만들기 때문에 내부를 볼 수 있지만 얘는 표면을 볼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15배에서 그죠? 10만 배까지 배율을 얻을 수 있다. 굉장히 자세히 볼 수 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 18페이지에 있는 C 그림에 보시면은 진짜 그죠? 좀 징그럽긴 한데 이거 하나하나가 다 세포인 거야. 그리고 세포고 그 주변을 뭐 했다? 도금 처리. 즉 얇게 펴 발라가지고는 잘 볼 수 있게끔 만들어서 다 죽은 세포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관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죠? 참 인간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 그죠? 5만 개 다 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것도 개발해내고.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이 내용이 좀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추가로 제가 넣은 건데 원자힘 현미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원자 규모의 상도 관측하고 싶은 거. 이거는 현미경이 거의 건물만 해요. 건물 좁아고 방 한 2개, 3개. 이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미경이. 아무튼 원자 규모의 상을 관측하는데 진짜 커요. 현미경이. 얘를 해상력이 전자현미경보다 훨씬 우수해서 심지어는 분자가 어떤 원자로 되어 있는지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대요. 물론 해상력이 실제 우리 그 영상 화면으로 보면 막 그렇게 엄청 깔끔하고 예쁘게 보니까 뭐라 그래 1080 그걸로 보이진 않아. 한 3060 정도? 그죠? 그게 좀 약간 실제 그 화소는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아무튼 보이긴 하니까. 그죠? 그리고 딱히 특별한 처리 과정이 필요 없이 아주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게 원자힘 현미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딴 걸 떠나서 광학 현미경은 어때? 싸죠? 얼마든지 여기 쿠팡에 검색만 해도 나올걸요? 광학 현미경은 얼마든지 구해서 얻어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쓸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예요? 이제 가격이 싸지만 자세한 어떤 것들을 보긴 어려워. 왜?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해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 전자선을 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광학현미경보다는 좀 더 높은 해상도를 가진 세포 내부 구조를 관측할 수 있겠죠. 근데 원자힘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그죠? 정말 그 내부의 분자 단위까지도 볼 수 있지만 원자 단위까지도 볼 수 있지만 그죠? 가격이 어마무시하겠죠. 그래서 일반이 사용할 수는 제가 알기로는 그 특정 어떤 그 학자들만 이용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뭐 정확한 건 아닌데.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는 광학현미경하고 전자현미경 이 2가지가 시험에 좀 자주 나오니까 2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현미경 발달이에요. 현미경 발달. 현미경 발달은 처음에 레벤후크하고 그 다음에 로버트 후크라는 학자가 이름도 비슷해. 후크야.
아무튼 이 두 학자는 아니지, 아무튼 한 명은.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최초의 현미경이란 걸 만들었고, 이 현미경을 통해서 미생물이란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규명했어. 그 이후에 광학 현미경, 전자 현미경, 원자희 현미경 등등등 발전하면서 그 더 미생물의 내부 구조나 자세한 분자 구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내기 시작한 거야. 눈으로 봐야 실제로 어떻게 생긴지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알아냈다. 근데 그 방식에 여러 방식이 있다. 위상차 현미경, 보면서 하자. 위상차 현미경, 위상의 차, 그러니까 불철지수 차이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암시야 현미경, 그 다음에 형광현미경, 형광물질 처리를 하거나 형광물질을 나타내는 걸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차원 영상 보기 위해서는 차등 간섭 대비 현미경, 그 다음 공초점 추사 레이저 현미경.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여기까지가 형광현미경이고 그 광학현미경이고,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은 두 가지, 투과 전자현미경과 주사 전자현미경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그다음 맨 마지막 원자힘 현미경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서 요 얘기 잠깐만 하고 자, 여기 보시면 미생물 배양이라는 게 나오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미생물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미생물을 시료를 많이 얻어야 돼. 많이 얻기 위해서는 이제 셀 컬처, 배양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미생물 배양하는 방식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무균 기법은 저도 제가 이제 공부할 당시에 무균 기법을 안 지키면 교수님이 그렇게 혼을 냈어요. 되게 많이 혼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알콜 램프 아시죠? 이제 불 딱 붙여가지고는 불이 이제 이렇게 상승 기류가 나오니까 이 상승 기류가 작용하는 요 영역 내에서는 뜨거운 열에 의해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죽어. 그죠? 그러면 이 알콜 램프를 기준점으로 해서 이 주변, 요 위쪽부터 해서 요 약간 주변까지는 무균 상태일 거야. 그래서 뭐 페트리디시나 이런 걸 이제 들고 와가지고 도마를 한다든지 할 때 여기서 하죠, 이렇게. 그래야 실제 그 내부에 다른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미생물이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섞이는 순간 실험이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자? 내가 원하는 미생물만 딱 도마를 해가지고는 얻어내기 위해서 이 무균 기법을 이용하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방식인데 그냥 단순히 우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미생물 이외에는 배제하는 거야. 그래서 미생물 배양할 때 무균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을 무균 기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순수 배양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종 하나만 얻는 거지. 실제 그 실험을 해보시면은 이제 페트리디시에 보면은 그 고체 배지 있죠. 거기에 정말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보다 보면은 누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여기 이제 있는 거에다가 이제 아주 조그만 숟가락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이제 썼죠. 살짝 이렇게 살짝 퍼가지고 걔만 이렇게 따로 새로운 그 고체 배지 가져와가지고 얹어.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도마를 하는 거죠. 그죠? 해가지고는 다시 키우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딱 한 종만, 단일 종만 얻어내는 방식을 순수 배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농화 배양 기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자, 특별한 대사의 특성을 갖는 미생물을 분리한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일반적인 세균들은 호흡 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물질 내서 호흡을 통해 가지고 영양 물질을 얻어낼 거야. 근데 남세균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이라고 하는 독특한 대사 과정이 있겠죠. 그 독특한 대사 과정이 있으니까 이 남세균만 따로 추출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걔한테 맞는 걔가 살 수는 있지만 다른 미생물들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 대사에 해당되는 것만 갖는 미생물을 분리해내는 것을 농화 배양 기법이라고 합니다. 괜찮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걸 다 따로따로 독립적인 배양 방식은 아니에요. 무균 기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그죠?
순수 배양도 하고 농화 배양도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순수 배양만 해도 내가 원하는 미생물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요거 농화 배양 기법을 이용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독립적인 게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여기 이제 배양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파스텔 얘기를 이어가 나갈게요.